마야 안젤로.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그의 이름은 마크였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만약 그의 훌륭한 외모를 말에 비유한다면 캐나다 기마경찰대원을 모두 태울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텍사스에서 태어났고 디트로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곳에서 돈을 모아 코치에게 훈련을 받고 권투선수가 될 계획이었다. 그러다 그만 자동차 공장의 기계에 오른손가락 3개가 잘리면서 그의 꿈이 물거품이 되었다. 나를 만났을 때 그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2손가락의 마크라고 불린다고 설명해 주었다. 꿈이 뒤로 미루어진 것을 억울해하는 기미는 전혀 없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내가 자기 새방으로 놀러갈 수 있도록 종종 아이 맡기는 비용을 대주었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남편감이었다. 천천히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연인이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든든했다. 그렇게 다정한 관심을 받은 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밤 직장으로 나를 데리러 온 그가 하프문 베이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다. 그가 절벽 위에 차를 세우자 창문 너머로 물결에 일렁이는 은색 달빛이 보였다. 차에서 내렸을 때 그가 말했다. 이쪽으로 와봐. 나는 얼른 그쪽으로 다가갔다. 너,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지? 그가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한참 웃고 있는데 그의 손이 날라왔다. 그리고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이번에는 2주먹이 내 얼굴을 강타했다. 쓰러지는데 눈앞에 별이 보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바위에 거의 알몸으로 기대어 있었다. 그는 널빤지를 손에 들고 울고 있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 형편없는 사기꾼의 더러운 여자 같으니. 그에게 걸어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그가 널빤지로 내 뒤통수를 내리쳤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 그는 내가 정신을 차릴 때마다 울면서 또 때렸고 나는 계속 정신을 잃었다. 그 후 벌어진 몇 시간 동안의 일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수밖에 없다. 마크는 나를 자동차 뒷자리에 태우고 샌프란시스코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역으로 갔다. 그런 다음 베티루의 치킨집 앞에 차를 세우고 단골 몇을 불러내 내 모습을 보여주었다. 뒤통수 치는 계집에겐 이런 식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들은 내 몰골을 보고 나서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크가 자기 차 뒷자리에 비비언의 딸을 태우고 있는데 죽은 것 같다고 베티 루에게 전했다. 어머니와 절친한 사이였던 베티 루는 즉시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그런데 아무도 마크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일하는지 심지어 그의 성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당시 어머니는 당구장과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베티루는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마크를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손꼽히는 보석 보증인과 절친한 사이였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보이드 푸치넬리의 파일에는 마크도 2손가락의 마크도 없었다. 그는 계속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눈을 떠보니 나는 침대에 누워있었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숨 쉬는 것도 말하기 위해 입을 여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이라고 마크가 말했다. 입술은 이에 눌려서 갈라졌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양날 면도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목에 갖다 댔다.
나 같은 건 살 필요가 없어. 죽어버려야 해.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얼른 면도칼을 내 목으로 옮겼다. 널 여기 남겨두고 갈 수는 없지. 다른 검둥이 차지가 될 테니까. 말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고 숨쉬기도 고통스러웠다. 갑자기 그가 마음을 바꾸었다. 당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주스 좀 사다 줄게. 파인애플 주스가 좋아, 오렌지 주스가 좋아. 고개만 끄덕여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 근처 가게에서 주스 좀 사올게. 아프게 해서 미안해. 주스 사가지고 와서 당신이 다 나을 때까지 열심히 간호할 거야. 약속해. 나는 밖으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제야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었다. 예전에 자주 드나들던 그의 집이었다. 집주인이 같은 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부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최대한 크게 들이쉬고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일어나 앉으려고 했다가 너무 아파서 딱 한 번 시도해보고는 바로 포기했다. 나는 그가 면도칼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있었다. 면도칼을 잡을 수만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나를 죽이는 희열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있었다. 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정신이 들락날락하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복도 저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부숴버려! 그 개자식도 부숴버려! 내 아이가 저 안에 있다니까!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산산조각 났고 자그마한 체구의 우리 어머니가 그 사이로 걸어 들어왔다. 어머니는 내 몰골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나중에 어머니는 살아오면서 기절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털어놓았다. 얼굴은 2배로 퉁퉁 붓고 이는 입술 속으로 파고든 내 몰골을 어머니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 충격으로 쓰러진 거였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덩치 좋은 남자 셋이 들어왔다. 그중 2명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어머니가 2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내게로 걸어왔다. 아가야, 아가야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건드릴 때마다 나는 움찔했다. 구급차를 부르마. 그 개자식은 죽여버릴 거야. 미안하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 자식에게 끔찍한 일이 생기자 우리 어머니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다. 나는 말을 할 수도 어머니를 만질 수도 없었지만 숨 막힐 정도로 악취가 나던 그 방에 있던 순간만큼 어머니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가볍게 쓰다듬고 팔을 어루만졌다. 아가야,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나 봐. 어디에 가야 마크를 찾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 심지어 보이드 푸치넬리도 몰랐어. 그런데 마크가 주스를 사러 가게에 갔을 때 아이 2이 담배 장수에 트럭을 털었지 뭐니. 어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경찰차가 보이니까 아이들이 담배 상자를 마크 차에 던졌어. 마크가 차에 타려는 순간 경찰이 그를 체포했지. 경찰은 결벽을 주장하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유치장에 집어넣었고, 그런데 딱 한 번 전화를 걸 수 있는 기회를 얻자 마크가 보이드 푸치넬리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야. 보이드가 전화를 받았지. 마크가 말했다. 제 이름은 마크 존슨이고요. 오쿠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돈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맡겨놓은 돈이 제법 돼요. 아주머니한테 전화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을 가지고 갈 겁니다. 어디 산다고요? 보이드가 물었다. 제 별명이
두 손가락에 마크예요. 마크가 대답했다. 보이드는 전화를 끊고 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마크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경찰을 부를 거냐고 물었다. 어머니가 대답했다. 아니, 당구장에서 주먹 명명 데려가 내 딸을 구할 거야. 마크의 집에 도착했더니 집주인은 마크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아무튼 집에 안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럴 리 없다며 딸아이를 찾으러 왔는데 딸이 그 집 마크의 방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마크의 방이 어디냐고 물었다. 집주인이 그가 문을 잠가놓고 다닌다고 대답하자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열릴 거예요. 집주인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어머니가 말했다. 요리사를 부르든 빵집 주인을 부르든 장의사를 부르든 마음대로 하세요. 집주인이 마크의 방을 가르쳐주자 어머니는 데려온 사람들에게 말했다. 부숴버려. 그 개자식도 부숴버려. 병실에서 나는 모르는 사람의 차 안으로 훔친 담배 상자를 던진 어린 좀도둑 2명에 대해 생각했다. 마크는 체포되었을 때 보이드 푸치넬리에게 전화했고 보이드는 내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어머니는 당구장에서 제일 담대한 남자 셋을 데려왔다. 그들이 내가 갇혀있는 방문을 부쉈고 이렇게 해서 나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아니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 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믿는다.